지금부터 농업전망 2021의 제2부 달라진 세상 농촌의 대응을 주제로 1분과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분과의 좌장을 맡은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송미령입니다. 우리 분과에서는 달라진 세상 농촌의 대응이라는 주제 아래 20분씩 총 2개의 주제 발표와 약 30분간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은 지금 홈페이지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질의 중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선별해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정책의 새 지평, 농촌재생이라는 주제로 20분간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주인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농촌정책의 새 지평, 농촌재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농촌재생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농촌의 여건 그리고 또 사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재생이 얘기된 배경인데요. 농촌의 새로운 역할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저밀도 분산 거주 사회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농촌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작년 농업인의 날에는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된다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3가지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만은 농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논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농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농촌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인식은 이렇습니다. 지방 소멸론이라든지 또 생활 사막이라는 얘기도 되고 있고 또 단순히 비도시 지역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이 가면 이렇게 생활 사막이라는 게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사막 같은 곳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또 주거 비용이 올라가고 또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죠. 그림에 보시듯이 청년 실업률 10% 전후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 자살률이 특히 높지만 그 중에서도 노인층 자살률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역시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이 도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을 다룬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 그런 것들 보면 이 농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농촌이 지닌 잠재력 이런 것들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농촌 재생의 출발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시 문제 해법을 농촌을 통해서 찾아보자. 그리고 농촌도 농촌대로 청년 인구가 부족하고 과소화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풀어보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것이 농촌 재생의 출발점이 되고 그래서 이 기존의 정책과 비교해가지고 농촌 재생이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 크게 4가지로 잡아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농촌 문제는 농촌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 또 국가적인 문제 해법을 또 농촌에서 찾는다는 그런 도농상생이라는 게 있고 또 농촌의 가치를 살리자 농촌이 지닌 강점 그리고 미래의 농촌의 인구 변화, 공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런 문제의식이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기존 정책 접근법 이런 것들을 새로운 농촌 변화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농촌의 실제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에 대한 겁니다. 그 인구 순유입 시군들을 연도별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보면 그 초반에 대도시 근교에서 나타나다가 갈수록 인구 유입 시군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촌 인구 변화 추이를 2000년 이후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약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구 증가세로 농촌 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전환이 됐고 굉장히 극적인 전환인데 일례로 2006년도에 저희가 전망 작업을 했습니다. 인구 전망 작업을 했는데 그때 전망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농촌 인구가 2020년 무렵이 되면 600만 대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것들이 이 농촌의 잠재력 이런 것들이 조금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귀농귀촌으로 주거지를 반드시 옮기지 않더라도 도시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 농촌에서 뭔가 버킷리스트를 실행해 보겠다 하는 그런 요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년 내에 구체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도시민들이 약 30%, 그중에 이 정도가 농촌을 무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한 14% 전체 도시민 중에 농촌을 무대에서 뭔가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겁니다. 농촌은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으로 조명받고 있는데 특히 커뮤니티와 연계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같은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연도별로 이렇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5,000개가 넘는 숫자로 이렇게 최근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귀농귀촌 유입에 관한 건데 귀촌 인수 분포 전국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듯이 대도시 근교에 높은 그런 이 짙은 색깔일수록 귀촌이 많은 지역인데 증감률을 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귀촌인 연평균 증감률인데요. 귀촌이 많이 증가하는 곳들은 첫째로는 이런 지방도시나 거점도시나 혁신도시 같은 그런 지역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전통적으로 과소화 지역으로 얘기되던 곳들 이런 지역들도 최근 들어서 귀촌인 증감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지수라는 게 있죠. 그 고령층에 비해서 젊은 여성 인구 그래서 이게 그 낮을수록 이렇게 이런 지역들은 소멸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작업들을 좀 해봤습니다. 일종의 지역 재생력 지수라고 해가지고 출산 가능 인구 중에 2자녀 이상 이렇게 많은 그 출산율을 보이는 지역들을 나타냈는데 두 그림 비교해 보시면 거의 소멸 지역하고 이런 재생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 변화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시사점을 얻게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040년까지 장래 인구 전망을 해봤습니다. 전국 인구는 빨간 선으로 나타난 전국 인구는 약 2028년경부터 이렇게 감소한다. 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지만 농촌 인구는 좀 다릅니다. 인구 유입이 있기 때문에 면 지역은 2030년 정도까지 이후에는 감소하는 걸로 나오지만 읍은 계속 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농촌 인구가 앞으로 향후 20년 정도까지는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 물론 이런 가능한 것은 이제 이 농촌에서의 도시에서의 귀농귀촌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구 유입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농촌 지역 유형별로 보면 약간 또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근교 지역, 일반 지역, 원격 지역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서 행정구역 유형에 따라서 구분해봤는데 크게 보면 2040년까지 요 세 지역들은 느는 걸로 나타나지만 원격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농촌의 과소화 문제가 역시 이 총량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역에서는 그 문제를 겪을 것이다. 이런 데 대한 대응이 또 농촌 재생의 하나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장래 농촌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부정적인 전망 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코로나19 이후에 귀농귀촌 의향이 늘었냐 줄었냐 할 때 이 연령층이 높을수록 늘었다는 그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조사 결과인데 이런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장래 농촌 농업인과 도시민이 그 굉장히 엇갈린 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은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 농촌이. 농업인은 반대입니다.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도시민과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해서 크게 34개 세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조사 결과 기준으로 도농 간 격차가 큰 게 그 10개 항목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도시와 농촌 간에 특히 그 중에 10개 중에 의료와 관련되는 것들이 5개나 차지하고 있고요. 또 요 파란색 뭐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라든지 문화여가 이런 것들은 읍면 간에도 굉장히 격차가 크다. 그래서 이런 그 불리한 농촌의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농촌의 공간 변화를 고려한 그 체계적인 공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이런 그 국민 응답 비율 50% 전후로 이렇게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장래 바람직한 농촌의 모습이 뭐냐? 제일 큰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이런 농촌다운 풍경, 자연환경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농촌 재생 시에 재생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상당수 농촌 마을들이 그 공동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국 그 농촌 주민들을 이렇게 100m 곱하기 100m 인구 격자 거주 비율로 이렇게 분포를 한번 다 집계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1,000호 이상 그런 거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2014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한편으로 1, 2호 그러니까 이 100m 안에 한두 채 집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분산 거주하는 주민들 늘고 요 두 개는 늘고 나머지는 줄어드는 양극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데 상당수 아파트가 차지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농촌 마을들은 공동화되는 그런 양상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20호 이하 마을을 포함해서 분산 거주 주민들이 이렇게 연도별로 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변화를 좀 고려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공간 정책도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여건 변화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시사점을 주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도 오셨는데 의성군 이웃사촌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의성군 사례입니다. 이런 의성군 살아보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청년들을 유치해가지고 한 6주 이상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요. 청년과의 교류, 그다음에 예술가들도 지역에 유치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뭐 100명 넘는 청년들이 들어왔고 또 창업도 10곳 넘는 청년 창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인구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일본에서 등장한 용어인데 일본 총무성에서는 관계인구 창출 확대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관계인구가 이런 개념입니다. 계속 살고 있는 정주 인구가 있고 이건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인구를 말하죠. 이런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것이 과수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해법이 되겠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런 여러 지역들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한 99개 시정촌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유바리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 중에 하나고 여기는 뭐 탄광도 탄광 산업이 어려워지고 그다음 관광도 어려워지면서 굉장히 이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죠. 인구 10만 명 넘다가 지금 뭐 10,000명도 안 되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도 이런 관계인구 확대 시책을 펼쳤다 이렇게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얘기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체 농업을 통해 가지고 이 전문적인 농업인들이랑 연계를 해서 이런 이 공동체 농업을 추진하는 그런 활동들을 벌였고요. 또 가미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 가미야마에서는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히 주목되는 것이 도시에 입지한 기업들의 위성 사무실을 이 지역의 유유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토라든지 도쿄 등에 있는 IT 기업들이 뭐 16개나 지역에 들어왔다고 하고 이런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진행했고 또 농촌의 이 청년들 또는 뭐 창조계층 이런 사람들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이런 공동주택 프로젝트, 이주자와 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 만들기 등등의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 도축장을 개조해가지고 농촌 디지털 허브로 만드는 그런 사업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창업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주민 교육, 문화 활동 등등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이런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에서 이런 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도시 근교 농촌 지역인데 젊은 층의 이주 유입을 위해서 이렇게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주거시설로 바꾸는. 근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아무데나 집을 못 짓기 때문에 기존 공간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에다가 또 역시 문화시설이라든지 또는 IT 시설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의료 시설도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아직 뭐 초보적인 단계, 출발 단계이지만 화순 같은 데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 축사 이런 것들을 이전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 좀 더 이 주변 마을에 좀 더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농촌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공통적으로 이런 시사점들을 줍니다. 이런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적 자원 유치 활동들을 했고 그 과정에서 주거 시설이라든지 문화 시설, 복합 거점 시설 이런 것들을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농촌의 어떤 스마트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또는 농촌의 잠재력, 강점 이런 것들 최대한 살려가지고 창업 활동을 육성한다든지 그리고 공통적으로 기본 바탕을 이루는 것이 이런 농촌다운 주거 환경 보전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뭐 난개발 시설의 관리 이런 일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어서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농촌 재생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촌 정책과 차별화되는 농촌 재생의 4대 포인트 이렇게 크게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도농 상생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관계 인구 확대 시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를 통해서 도시민과 농촌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고요. 또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게 여러 가지 농촌의 사업들을 많이 벌였지만 농촌 공간 자체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꾸는 그리고 또 공간 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하는 그런 시책들을 그렇게 많이 벌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또 농촌은 이렇게 주민들이 분산 거주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저물도 분산 거주 특성에 맞도록 농촌 특성을 고려한 어떤 생활 서비스 충족,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창의적인 서비스 전달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기존에 이루어진 공공시설 투자의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참에 좀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정책 추진 방식, 중앙정부 주도라거나 관주도 또는 뭐 정부 보조금 사업 중심의 그런 추진 방식을 좀 다변화하고 지역 주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확대하는 이런 과제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인구 확대에 대한 건 이런 개념이고 초반부에 도입부에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해서 도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버킷리스트 실행을 위한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주거에 대한 것이 있고, 그다음 또 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 이런 요구들, 그다음에 일자리, 살아보기 체험 지원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을 받아가지고 정책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일환으로 이 농산어촌 마을 스테이 체인이란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존 시설들을 활용하고 이런 정부 부처라든지 지자체 또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이런 마을 스테이 체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른바 독일의 클라인 가르튼이나 러시아의 다차 같은 이런 것 대표하는 한국형의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이고요. 단순히 주거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일자리라든지 뭐 지역사회 활동 기회 이런 것들을 연계 제공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간 정비를 위해서 이 농촌 공간 계획인데요. 올해부터 농촌 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이런 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마을에 있는 그 유해시설, 공장 창고라든지 뭐 축사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이전을 하고 여기는 도농교류 시설 만든다든지 주거 환경을 좀 더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올해 시작해서 이제 확대가 돼 갈 텐데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민들 스스로는 이렇게 상향식 농촌 환경 관리 활동 이런 데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농촌 공간 계획을 제도화하는 데 대한 이런 이 국가적인 이런 공감대 이런 것들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과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65 생활권 육성에 대한 정책을 이번 정부부터 계속 해왔죠. 이런 생활권 단위로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공하겠다 이런 건데 이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런 이 365 생활권과 연계한 각종 복합 허브 시설 이런 것들을 아까 사례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 가지 중요한 필수 서비스라든지 또는 창업,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일, 5G 통신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충하는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특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체 위성사무소 같은 것들을 또 유치한 일들 이런 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최근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화상 교육도 있고 또 비대면 원격 진료 같은 것들, 자율주행 차량 이런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그런 실험들을 좀 정부 사업 또는 뭐 다양한 기업 참여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제도적 기반에 대한 겁니다. 이 농촌 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단위의 그 특성화된 모델에 입각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농촌 협약 같은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그리고 농림부 사업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런 교육, 문화, 의료 등등 포함해서 다부처 사업들이 연계 지원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한 지역 단위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 주민, 귀농, 이촌인, 뭐 또 꼭 지역에 안 살더라도 도시의 창조 계층 등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런 활동 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게 한국판 리더 프로그램 이런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한 이게 그 정부 보조금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민간의 자본이라든지 이런 혁신 역량을 활용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빙랩 같은 이런 것들도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촌 협약을 확대하는 그 아이디어는 지금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일반 농산어촌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들을 종합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재정리해봤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또 왼쪽에 있는 이런 과제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들 받아가지고 지역 차원에서는 이렇게 주체 형성, 그다음 자원 보전 활동, 또 통합적인 추진 체계 구성 같은 그런 일들, 또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다양한 사회 혁신 실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성주인 박사님 고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농촌 공동체 돌봄이라는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남훈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남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돌봄과 관련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세 단계로 나눠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 공동체 돌봄 왜 필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농촌 돌봄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 공동체 돌봄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공동체 돌봄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촌은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촌 같은 경우에 특히 면 지역의 고령화율은 30%가 넘습니다. 이는 도시의 약 2배 정도 되는 고령화율인데요.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분께서는 면 지역의 약 10명 중에 한 분이 사실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노인분들이 농촌에서 사시는 그런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경로당에 많이 가시고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같이 담소도 나누시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으면 그 서비스도 이용하십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농촌 지역에 경로당이 좀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래서 고독이라든가 우울을 느끼시는 농촌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끼니조차 걸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노인분들께서도 농촌에 있으면 농촌에 그 경로당이 문을 닫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농촌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한번 보시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 지역에 계시는 경증 인지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으시면 읍이나 도시 지역으로 결국은 가셔서 서비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혼자서 도시나 읍 지역으로 가서 돌봄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 즉 공적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의 현황을 보면 그분들도 실제로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4등급 노인이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면 지역에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면 결국 또 읍이나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 시간이 상당히 길고 그리고 그 이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나 그리고 휴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말로는 도시 노인에 비해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의 서비스밖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인뿐만 아니라 농촌에 살고 있는, 특히 면지역에 살고 있는 발달 장애인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성인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부모님께서 연로하시고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시설까지 발달 장애인을 데리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결국은 생활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냐 하면은 결국은 그분들이 농촌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특히 면지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 있고, 그리고 농촌에 계신 이런 대상자분들이 절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시설이나 민간 기관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가 관심이 그동안 적었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새로운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주민이 직접 돌봄에 좀 참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돌봄에 재정적으로 좀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과 같은 새로운 돌봄 체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돌봄 체계가 무엇이 문제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면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2020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약 146만 명의 노인분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40만 명 정도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만 명의 노인들께서 돌봄을 받으시느냐 보면 22만 명의 조금 중증이신 분들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최소한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약 18만 명 정도 되시는 경증 장애가 있으신 노인분들은 실제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18만 명의 공적 돌봄 대상이 아니신 이 분들에게 누가 돌봄을 제공하며 어떤 돌봄을 제공할지가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럼 22만 명의 이 공적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과연 충분한 돌봄이 제공되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가 행정구역별로 노인 시설수를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 장기요양시설이 면지역은 굉장히 적습니다. 읍지역에 좀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면지역에 거주하시는 돌봄이 필요하시는 분들이 읍지역까지 인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활권의 범위로 봐도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지역에 생활권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읍지역에 가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면지역의 시설은 부족하고 돌봄이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간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주간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 돌봄의 한 종류를 또 이렇게 제공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쪽에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간보호 시설이 면지역에 좀 반드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통계 자료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약 30%가 넘는 면지역에 지금 주간보호 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민간 주간보호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익 때문에 못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 인구가 700명 이상인 곳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나지 않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40%에 가까운 면지역, 노인 인구가 700명 이상인 면지역에서 40% 가까이가 지금 주간보호 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면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적 농업도 있고 그동안 주민의 역량도 높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44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장곡면은 약 55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울에 있는 관악구는 약 3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149개. 그런데 홍성군 자체에는 16개밖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장곡면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관악구에 계신 노인분과 그리고 장곡면에 계신 노인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나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 현황을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이 학령기가 지나고 그리고 성인기가 되면은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또는 이웃과의 불화 때문에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통계 자료를 보시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군 지역에 이렇게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농촌으로 내려오거나 또는 거기서 원래 사시던 발달 장애인 분께서 이 서비스를 이용을 제대로 하고 계시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서비스 이용률이 농어촌 같은 경우에 약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대상을 30대 이상으로 성인 발달 장애인으로 한번 좁혀보면 10분의 1,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서비스 이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 시설이 면 지역에 거의 없습니다. 행정구역 수로 보면 약 35% 정도가 면 지역인데, 근데 장애인 복지관과 주간 보호시설이 결국 6%, 7%만 면 지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면 지역에 계신 발달 장애인께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선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도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그동안 시설 중심의 어떤 지역 돌봄을 지역사회로 중심으로 옮긴 건데, 제가 두 가지 특징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하던 일을 지방 정부가 시군구 지자체 주도로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는 따로 이렇게 제공하던 그런 서비스를 통합을 해서 전문가 네트워크 중심으로 해서 사례 관리와 돌봄을 하겠다. 이 두 가지가 제가 한번 뽑았는데요. 이게 농촌에서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 이제 면과 행정리가 좀 소외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주도고 또 시군구 주도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농촌의 특성, 즉 접근성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가 좀 어렵다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에서 과연 전문가 네트워크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대상자 가까이 사는 주민이 좀 어떤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통합동원 선도 사업에서 주민이나 주민이 있는 지역 사회가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규정된 부분은 크게 보이지 않아서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으로 좀 개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농촌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돌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돌봄이라는 것은 결국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주민이 직접 돌봄 조직을 만들고 주민이 참여하는 그 돌봄 조직이 직접 돌봄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공동체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노인 돌봄 대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보호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 중앙보호시설은 면적에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거점, 그러니까 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점 돌봄시설을 행정리 단위에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교통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돌봄 조직이 계획을 하고 이거를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충북 진천군에 있는 진천군에서 선도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서 거점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을 거점 돌봄센터로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돌봄을 제공하는 양방 한방 의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그리고 운동치료사들이 방문을 하게 되고요, 거점을. 그리고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이 거점 센터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접근성 문제를 100%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접근성 문제를 상당히 개선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락 또는 공동급식과 같은 이런 특색 있는 사업들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 주도긴 하지만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해도 충분히 이 정도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그 돌봄 조직이 공동체 돌봄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거를 좀 활성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듣듯이 그런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인데요.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이 참여를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돌봄 조직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해서 발달장애인에게 포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부모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남해군이라든가 창녕군, 그리고 거제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 장애인 부모회와 돌봄 조직이 연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돌봄 조직에 장애인 부모회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그 서비스를 이렇게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 아시다시피 행복농장, 홍성군의 행복농장에 있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과 같이 이렇게 정신질환자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사회적 농업을 하는 사회적 농장이 돌봄 조직에 참여를 하거나 또는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봄, 농촌의 공동체 돌봄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 저희가 3단계로 구성된 돌봄 추진 모형을 저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돌봄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민이 그냥 딱 나와서 이렇게 돌봄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농촌사회에는 지역사회 주체가 좀 있습니다. 뭐 주민자치조직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장애인 부모회, 뭐 사회적 농장, 뭐 더 나가서는 농업회의소까지 있는데요. 이미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 주체들을 이용해서 돌봄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에 있는 의료진 또는 보건직들이 여기 연합할 수도 있고요. 보시면 이제 전남 영광군 케이스인데 전남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주체, 돌봄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지역사회 주체가 귀농귀촌인입니다. 귀농귀촌인 3가구가 전남 영광군의 귀농귀촌 한우 노인 그 복지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넓어지고 그리고 다양화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여민동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 돌봄의 돌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역사회 주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만든 돌봄 조직을 주민의 역량과 조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공동체 학습이 필요합니다. 돌봄 조직의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자조 학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자치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공동체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충분히 돌봄 조직과 그리고 주민들의 자치력을 향상할 수 있고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역량을 키우게 되면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의 수요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결국 돌봄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봄 계획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제공하는가, 돌봄을 제공하는가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 케이스가 그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 장공명 2030 발전계획 수립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민이 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기들이 필요한 그 지역에 필요한 그 수요와 그리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들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 계획을 수립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그 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역량이 높아지신 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돌봄과 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곳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봄 계획이 세워졌으면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법인이 아니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있지 않은 곳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수익이 나는 곳에 가서 돌봄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좀 적당하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돌봄 조직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그 다음 일은 돌봄 시설을 설치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돌봄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면 중심지에는 돌봄 중앙보호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경로당 이용해서 행정기 단위의 거점 돌봄 센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연결하는 버스를 만들겠다. 네, 요렇게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주민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주민 돌봄 조직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좀 협력을 해서 농식품부나 다른 부처의 여러 가지 사업들, 보조금 사업들, 시설이나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협력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돌봄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돌봄을 제공할 때는 이제 계획에 따라서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이 돌봄이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가장 실현 가능한 거는 뭐냐면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공해서 나오는 그런 수익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재관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사각지대 노인에게도 어떤 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민동락 같은 경우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재관노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그 지속 가능한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돌봄 조직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돌봄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제안합니다. 돌봄 조직 지원 사업인데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돌봄 계획을 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2단계는 그 법인을 설립한 후에 돌봄을 제공하는 단계에 지원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 돌봄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그리고 돌봄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활동가 인건비가 좀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지속이 가능하려면 활동가가 전임으로 이 사업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그 효과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활동가 인건비를 좀 보장해주고 그리고 활동가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1단계 사업을 이용해서 좀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1단계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시범 사업을 이용해서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즉 돌봄 조직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돌봄 조직이 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시범 사업을 지원을 해서 그곳에 물론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을 테니 그 시범사업에서 잘 되는 곳의 모형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시범사의 모형을 다른 곳에도 좀 전파를 해서 이런 돌봄 조직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결국은 농식품부에서 주도를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돌봄 복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들어가 있고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교육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교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농식품부가 이게 혼자서 이 주체적으로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정부의 각 부처가 이거를 좀 심각하게 좀 인식을 하고 정부 부처가 협력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5개 부처가 주도적으로 협력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인까지 한 상태고 그리고 작년 그 말에는 지역 공동체 기반으로 해서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현장까지 와서 이루어지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좀 작업반을 만들든지 좀 이런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정부 제공이나 인력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농촌에는 생각보다 돌봄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돌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대상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그 공동체 돌봄이라고 하는 이 논의를 좀 기반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좀 충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남훈 박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주제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 농촌 내부의 여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세상 속에서 우리 농촌이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할 텐데 오늘 발표 내용은 농촌 재생이라는 주제와 주민이 참여하는 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이제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그 토론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리 준비를 위해서 한 3분 정도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관 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터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변화까지 우리 농업 농촌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새로운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농정 과제들을 점검할 때입니다. 달라진 세상, 농촌의 대응을, 농가의 활력을 통한 미래의 희망을, 한국판 뉴딜 농업의 과제를
코로나 시대 식품 유통의 변혁을 통해 농촌이 잘 사는 나라, 농민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 소비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함께 농업을 살리는 2021 농정 현안의 비전과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관 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터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변화까지 우리 농업 농촌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새로운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농정 과제들을 점검할 때입니다. 달라진 세상, 농촌의 대응을, 농가의 활력을 통한 미래의 희망을, 한국판 뉴딜, 농업의 과제를, 코로나 시대 식품 유통의 변혁을 통해 농촌이 잘 사는 나라, 농민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 소비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함께 농업을 살리는 2021 농정 현안의 비전과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관 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터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변화까지 우리 농업 농촌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새로운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농정 과제들을 점검할 때입니다. 달라진 세상, 농촌의 대응을, 농가의 활력을 통한 미래의 희망을, 한국판 뉴딜, 농업의 과제를, 코로나 시대 식품 유통의 변혁을 통해 농촌이 잘 사는 나라, 농민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 소비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함께 농업을 살리는 2021 농정 현안의 비전과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관 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터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변화까지 우리 농업 농촌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새로운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농정 과제들을 점검할 때입니다. 달라진 세상, 농촌의 대응을, 농가의 활력을 통한 미래의 희망을, 한국판 뉴딜, 농업의 과제를, 코로나 시대 식품 유통의 변혁을 통해 농촌이 잘 사는 나라, 농민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 소비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함께 농업을 살리는 2021 농정 현안의 비전과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분과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강형석 농촌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너무 먼 길 오셨는데요. 의성군 이웃사촌 지원센터의 유정규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 박사님.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세경 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연구원의 황영모 부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저희 분과는 그야말로 전국 각지에 계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정책 연구자, 활동가, 그리고 그 중앙정부의 정책 담당자 이렇게 다 나와 계신데요. 두 개의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각자 5분 정도로 하실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우리 전북연구원의 황영모 부장님부터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달라진 세상 농촌의 대응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덧붙이고
현장의 실천 동력으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농업을 두고 오래된 미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농촌을 두고 이미 다가온 미래라는 그 체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 세션의 그런 그 내용에서 이미 다가온 미래 우리 농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중요한 좀 지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셨던 두 분의 이 그 주제 발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면서 준비해 온 생각을 좀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발제를 해주셨던 우리 김남훈 박사님의 생활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지를 합니다. 특히 이제 공적 부조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농촌 지역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돌봄의 대안으로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정책 대상자를 우리 18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 농촌 정책의 근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좀 근거로 대단히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남훈 박사님의 생각에 좀 덧붙여서 의견을 좀 덧붙이면 면과 마을 간의 이런 돌봄 시설 간의 기능 분담 프로그램, 교통체계 구축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특정한 센터와 같은 거점에 덧붙여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사례로 보여주셨던 진천의 사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견은 농촌 지역의 생활 돌봄의 대상을 이 농촌 노인 중에서 장애를 갖거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귀촌인 그리고 다문화 가족 등과 같이 농촌 사회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배제된 이런 사실 분들도 농촌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우리가 놓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농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다양한 생활 돌봄의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좀 덧붙여 가면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 돌봄을 담당할 조직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 잘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 농촌 지역의 생활 돌봄을 비즈니스 혹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 또한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뭐 더없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김남훈 박사님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던 부처 간의 협업 프로젝트 여기에 덧붙여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프로젝트가 이 농촌 지역의 생활 돌봄에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달라드듯이 이제는 생활 돌봄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다 달라들어야 된다라는 사회 규범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우리 성주인 박사님의 말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농촌 유토피아를 구상하기 위한 중요한 농촌 재생으로서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관계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 지역의 사회 구조를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셨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까지 농촌 지역을 대상화했던 이런 좀 관점에서 벗어나서 도시의 수요, 농촌의 필요를 서로 아우르는 방식의 이런 도농 상생의 이런 그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촌 재생 전략의 중요한 좀 방향점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농촌 재생을 위해서 사실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추진이 되어 왔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농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따른 삶의 질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많은 측면에서 형식화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정책을 평가하거나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삶의 질 특별법에 따른 계획을 평가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방안을 적극적인 옵션으로 검토할 것을 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주인 박사님이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촌사회 혁신을 위한 이런 그 희망의 싹을 움트게 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정책으로 바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지역의 창의성, 상상력을 동원한 다양한 정책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정책 영역에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런 그 사례를 발굴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통합지원 플랫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농촌 재생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플랫폼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축되고 있는데 농촌 재생, 농촌 유토피아의 큰 구상을 위해서 통합적인 지원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좀 답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 재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장에 있는 한 주민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렇죠. 사람이 살고 있는 아주 소중한 지역입니다. 우리 오늘 제시되었던 농촌 재생의 이런 내용이 농촌의 이런 소중함을 더 일깨우고 재생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황 박사님. 네, 시간을 아주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세경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세경입니다. 올해로 24회 만은 농업 전망 행사가 원래는 굉장히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웨비나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모두 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쳐가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게 돼서 힘들지만 조금 더 긴장하면서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이 농정 현안 중에서 돌봄이 얼마나 큰 이슈면은 그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돌봄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을까 다시 한번 이 돌봄의 무게감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데요. 이 돌봄 관련해서 저는 오늘 사회 서비스와 돌봄의 관점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사회 서비스 정책이 사실 약간 조금 생경스러우실 것 같기는 하지만 사회 서비스 안에서 이 돌봄의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더더욱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돌봄 공백의 이슈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더욱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돌봄 문제에 대해서 돌봄 공백의 문제가 당연히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고 나의 문제가 되면서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게 아까 발제하는 과정에서는 농촌이 더욱 심각하다, 농촌이 더 힘들다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농촌만의 문제도 아니고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농촌이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통계에서도 보셨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제공기관도 확실히 없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도 도시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확실히 그 체감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훨씬 크게 느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서비스의 총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이 돌봄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적인 난제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현안으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것이 어떤 특정한 계층, 특정한 시대, 특정한 시기에만 한정된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돌봄 문제가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풀어야 할 숙제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봄의 문제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돌봄 욕구의 보편성을 가지고 돌봄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라고 갖고 접근할 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발표하시는 과정에서도 돌봄의 문제를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역적으로 좀 생각해보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그 정책 문제에 대한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지자체에다가 문제의 답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우리 마을에 우리가 필요한 답은 이게 아닌데 하는
딱 맞지 않는 해답을 던져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 마을에 우리가 필요한 문제를 스스로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그런 지역화의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발제자의 의견을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마을마다 각각의 단체, 각각의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고 인구 구조가 다르고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서비스 이용 체계를 각 마을에 맞는 이용 체계를 만들어 가자라고 저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분권화된 서비스 이용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책임 행정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저는 사실 오늘 제가 10분 정도의 시간을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분 만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셔서 마음이 급한데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김남훈 박사님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노인 대상 서비스하고 장애인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정책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융합형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장애인 사업과 노인 사업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장애인 사업 대상자가 고령화되는 거면서 장애 노인인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복지 사업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그 사업의 중복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업 대상자의 중복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 중복의 문제를 조금 과감하게 털어내고 이 중복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융합형 선도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자. 그래서 예전에 소득보장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중복에 엄격했었지만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금 중복으로부터 자유롭게, 왜냐하면 사람의 서비스 욕구는 서비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용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 선도사업의 목표라고 한다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욕구의 다양성에 우리가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욕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양성을 최대한 갖추길 수 있도록 그 융합형 서비스의 욕구의 다양성을 우리가 맞추어 나가는 서비스 중복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다양성을 갖추어 나가는, 그래서 아까 그 사업의 장애인 사업, 노인 사업 이렇게 분리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융합형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경제 조직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영리 조직이 들어와서는 한계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 서비스 공급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 박사님 10분 준비해 오셨는데 충분히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정말 먼 길을 오셨습니다. 의성군에서 새벽같이 이제 출발을 하셨을 텐데요. 의성군이 작년에 우리 농촌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하자면 스타 플레이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유정규 센터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의성군 이웃사촌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정규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성준인 박사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또 성 박사님이 평소에 주장해 오신 내용들도 잘 알고 있어서 오늘 토론하기가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촌의 미래를 얘기할 때 굉장히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있고 또 조금 어렵다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오늘 발표는 다양한 근거와 또 사례를 중심으로 그 희망적인 전망을 해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대체로 동의합니다. 정책적 요구라든가 또는 국민적 메시지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시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몇몇 어떤 그 모범적인 사례 또 성공적인 사례 근거를 가지고 너무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그렇지 못한 많은 일반 농촌 지역으로부터는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성 박사님께서는 농촌 재생의 기본 방향으로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도농 상생, 조화로운 농촌 공간 형성, 필요한 생활 서비스 제공, 정책 추진 방식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은 기본 방향이 우리나라 농촌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즉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가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농촌 외부에서 농촌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또 다른 하나는 그 지원을 농촌 내부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2가지가 서로 조응해야 지속 가능하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인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외부의 시각이 너무 강했다. 다시 말하면은 농촌 외부에서 어떻게 해야 농촌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이 너무 우선되어 있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오더라도 그 정책을 지역 내에서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돼야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2번째는 농촌 재생의 주체와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성 박사님은 도농 상생의 관점에서 인적 자원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주 인구 중심에서 관계 인구까지 이 논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도 암묵적으로 그 관계 인구 중에 상당 부분은 청년을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사라지는 농촌을 살아나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년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의성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정책을 해왔지만 돈으로 청년을 유혹하는 정책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돈을 줄 거니까 우리 동네에 와서 창업을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고자 하는 청년을 찾는 것보다는 돈을 원하는 청년을 먼저 배려하는 정책이 됐다. 이런 정책들은 지속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쫓아서 온 청년은 돈 지원이 끝나면 그 지역에서 계속 생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 내부에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게 되고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책 추진 탄력성을 상실하게 돼서 몇 년 하다 끝나는데요. 저는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돈으로 청년을 유혹할 게 아니라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을 찾아서 돈을 주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저희 의성에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른바 살아보기 사업을 했습니다. 1기에 작년에 2기수를 운영했는데 1기에 15명을 선발했는데 75명이 왔고 2기에는 115명이 지원했습니다. 30명의 청년 중에 각각 10주씩을 살았는데 절반 정도가 지금 의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조건 없이 와서 한번 살아봐라. 이러기 때문에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도시놈들 와가지고 노는데 돈 대주느냐 이런 생각.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30년의 절반이 농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성과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새로운 주체, 농촌재정의 새로운 주체 형성을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주체 형성 대책을 꼭 제출해 주십시오. 제시해 주십시오. 지방만 가지고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빌미로 해서 지역이 협력하는 이런 정책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 박사님께서는 정책 추진 방식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면서 본문에서는 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또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바꾸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정책 추진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주로 나왔던 얘기들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꾸자 또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었죠. 너무 일반적인 접근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에서 과연 민간 주도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 또는 지역 주도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저는 경험칙상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소위 주민주도 상향식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하는 유럽의 EU의 리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많이 거론하는데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제가 다녀본 곳에 의하면 이게 과연 민주도일까? 저는 관주도였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하고 다른 점은 관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에 개입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행정이 정책이 민의 창발성을 이렇게 억제하는 방식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규칙을 주고 그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어렵게 시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민간이 창발성을 발휘하기 어려운데 앞에서 예를 든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하면 민간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개입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향식, 상향식, 관주도, 민주도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행정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만이 상향식이 이루어지고 민간 주도가 이루어지고 지역 주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행정의 개입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대안 제시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농촌 재생을 얘기할 때 꼭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것이 기존에 각종 정책들을 통해서 농촌 지역에 많은 하드웨어들이 구축됐습니다. 그 구축된 하드웨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걸 잘 활용해서 농촌 재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농식품부가 2018년 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농촌 지역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3,212곳 중에서 2,345개 권역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291개의 유유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이 유유시설보다 훨씬 많은 시설들이 유유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용률이 매우 낮은 시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따라서 기왕에 투자해서 만들어진 이런 시설을 농촌 재생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 조금 전에 박세김 박사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연결해서 이걸 활성화시키고 농촌 지역도 재생해보자 하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접근이 있었으면 참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 얘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 박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토론은 마지막 토론이기도 하고요. 우리 농촌정책국장님으로 아마 오신 지가 한 달이 안 되셨습니다. 근데 예전에 농촌정책과장님으로 일을 하셨고 특히 워낙 이제 이 분야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올해 농식품부가 계획한 농촌 살아보기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강형석 국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입니다. 이 농업 전망대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고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 농촌 재생, 공간 계획 그리고 농촌 돌봄이라는 주제를 발표해 준 데 대해서 크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발표를 직접 해주신 성주인 박사님 그리고 김나온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거의 공간적인 문제입니다. 농촌 공간이 도시와 비교해서 좀 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농촌 공간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농촌 공간을 접근할 때는 주로 실용성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냐, 효용성이 있냐 이런 문제고요. 그런 농촌 공간 자체의 의미보다는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러다 보니까 농촌을 도시화시키고 도시는 다시 농촌화되는 탈막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이 되면서 농촌은 다시 또 쓸자리를 얻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런 문제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난개발 문제입니다. 도시에 필요한 그 시설을 농촌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 환경오염 시설을 짓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농촌은 농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농촌의 그 기초적인 서비스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집니다. 도시와 농촌이 경쟁하다 보니까 여건이 나은 그 도시 쪽으로 자원이 몰리게 되고요. 농촌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농촌 주민이 공간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공간도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말 것도 없고요. 어떤 배출 시설로 인해서 건강을 위협받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누적되면서 그 농촌 재생이라는 그런 주제가 이미 태동을 했고요. 특히 근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밀도 사회로 나간다. 그리고 농촌 자체가 상당히 잠재성 있는 공간이다. 라는 인식이 되면서 농촌 재생이 상당한 그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 재생이나 공간 계획이라 하면 상당히 무겁지만 상당히 인기 있는 주제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농식품부에서도 상당히 농촌 공간 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크게 좀 많은 지원을 해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 공간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원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철학의 정립 그리고 방향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농촌 공간 계획을 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을 비전으로 잡고 목표를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촌을 더 살기 편하게 하는 것이냐, 농촌을 더 근대화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필요한 것은 농촌의 농촌다움, 농촌 가치 아마 보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농촌이 더 도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나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농촌에서 농촌의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 문제입니다. 전략은 어떤 공간 계획이라는 큰 계획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주목고식으로 되면 난개발이 또 다시 난개발이 됩니다. 농촌 공간 문제가 발생한 것은 공간 계획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무계획적인 계획이라든지 너무 효용 가치를 그 중심을 둔 계획 때문에 했고요. 이걸 다시 공간 계획으로 풀려고 하니까 다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 주체입니다. 이 주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할 거냐 아니면 주민이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가버넌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민도 아닐 것이고요. 정부도 아닐 것입니다. 누가 주민이나 도시민, 농촌 주민, 지자체가 적정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아마 좋은 가버넌스 구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준 문제입니다. 공간 계획을 할 때 공간을 재배치하는 문제, 릴로케이션 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만 많이 들면, 돈만 있으면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와 반대로 리스트럭처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 공간을 혁신시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농촌 공간을 가치를 키우는 기술인데요. 이 차원에서 농촌 공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농촌은 돈만 들고 다시 이런 계획의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단입니다. 농촌 공간은 농촌적인 수단으로 하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도시적인 걸 도입하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성주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ICT와 같은 가장 농촌적인 것 외에 가장 도시적인 수단들을 먼저 농촌에 도입하는 방안 그런 것들이 아마 농촌 가치를 더 살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접근 수단입니다. 공간 계획을 할 때 규제가 있고 조성이 있습니다. 규제 같은 문제는 당연히 뒤따라야 되고요. 왜냐하면 난개발이 되니까 조성과 같은 문제도 따라야 됩니다. 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한 주체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주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전략입니다. 개별적으로 할 거냐, 공간 농촌에 있는 어떤 시설들을 옮기는 개별적인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간 혁신 차원에서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개별적인보다는 아마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기반으로서
농촌 공간은 농식품부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국토를 가는 국토부와 다른 부처가 협력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농촌은 국가 공간의 일부분이고 농촌 공간의 일부분입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정부 차원의, 그 지자체 차원의 어떤 거버넌스 구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농촌 공간 계획은 상당히 필요하지만 어렵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접근 문제도 있고요. 특히 더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정책 중심으로 공간을 대해왔습니다. 이런 정책을 해야 되니까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의 정책도 모두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 계획을 하려면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한 주체가 보조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모든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담론을 형성하고 새로운 공간 계획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농촌 돌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공간은 시장 또 실패했다고 할 수 있고요. 공공 부분도 실패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애매한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농촌 주민, 사회가 나서는 어떤 새로운 사회적 경제가 태동하는 공간이고요. 가장 중심적인 게 돌봄입니다. 돌봄이 성공이 되면 돌봄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회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제 서비스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새로운 유형의 경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짧은 시간에 그 올해 농식품부가 중점적으로 하실 일들 뭐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 개인적인 또 그 바램과 의견도 더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훌륭한 토론이 있었고요. 이것은 아마 오늘 이 자리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내내 저희들이 고치고 또 현장의 의견을 더 들어서 보다 훌륭한 정책 또 훌륭한 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은 우리 발표자한테도 또 말씀을 좀 들어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다음 분과가 또 기다리고 있고 시간이 너무 경과를 해서 저희 그 농업전망 2021 제2부의 1분과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발표 자료를 모두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그 밖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그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그 오늘 토론 내용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달라진 세상이죠. 달라진 방식의 우리 농업전망 이 발표될 시간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와 토론 모두 농업전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